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재판까지 모두 잘 됐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 의견이 검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 포기 논란 사흘 만에 약식 회견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준비된 발언을 시작으로 20분 동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검찰에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유동규 전 법무장을 포함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무겁게 나왔다는 게 판단 배경입니다. 정 장관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다른 재판인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어떠한 그 판결 이후에서도 소시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제가 고려하고 했다면 또 다른 판단도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은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이른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견이 소속기관인 검찰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추가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참모들과 일선 지검장들 또 연구관들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놓고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아직 이렇다 할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대검찰청 참모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구두로 직접 사퇴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사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밝힌 입장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검찰 구성원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선 지청장들은 항소 포기가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거라며 노 대행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고 대검 연구관들도 거취 표명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노 대행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게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실상 중론이 된 상황. 주말부터 이어진 구성원들의 항의에 노 대행은 일단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항소 포기를 둘러싼 내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대통령실이 지시한 일이 아니라며 일축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의견을 밝힌 당일 대통령실은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그 배경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시작하거나 개입한 일이 아닌 만큼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는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라는 식의 지시는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기류는 정치권 공방에 굳이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풀이됩니다. 정쟁에 참전하는 대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 후속 조치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내부에선 최근 일부 검찰의 행태에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와 집단주의 관행을 지적하며 이런 문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과 주요 양자회담 등 최근 외교 성과를 토대로 국정 지지도가 반등세를 보인 만큼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에 대해선 선을 긋고 민생 행보에 힘을 쏟을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총력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친윤 검사의 반발에 불과하다며 역공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1심 항소를 포기한 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재판 외압이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키는 건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복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대통령의 아바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검찰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선의 반발은 그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석열계 검사의 항명으로 치부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수사에 한마디라도 한 적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오히려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조작 기소였음이 탄로났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수사였다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인데 내친 김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국정조사하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보니 역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것 같다고 깎아내리며 핵심은 외압 여부 딱 하나로 전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 오후 안건 미정으로 전체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검사들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증인 참고인 채택 없이 열리는 만큼 거친 설전만 오갈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판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시키는 작전을 실행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 적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하는 외환 유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소에는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장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메모장에는 핵시설이나 김정은 휴양소처럼 북한의 체면을 손상시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공격 대상을 정리해 놓은 것에서부터 충돌 전후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해 대외 명분을 쌓고 적을 기만한다는 등의 구체적 전략도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만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단순 군사작전으로 알고 있었던 이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대 국군 드론 작전사령관과 작전에 참여한 영위관급 장교들이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를 끝으로 외환 의혹 부분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내란 의혹 관련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출석 요구에는 모두 불응했는데 내일 조사가 성사되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등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출석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라며 대면 조사 의지를 거듭 드러내왔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빠를 내일 다시 소환합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에 김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와 함께 김건희 씨 인사청탁 의혹 관련 증거 은닉 혐의를 받습니다. 붕괴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옆에 있는 다른 타워 2기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주변 타워를 발파 해체한 뒤 매몰자 수색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영역으로 뼈대만 남은 채 서 있는 4,6호기. 그 앞 공터에 대형 크레인이 설치됐습니다. 붕괴 사고 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된 4,6호기 타워가 언제든 쓰러질 수 있어 아예 해체하는 작업에 투입된 겁니다. 실종자와 매몰자 구조에 앞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4호기, 6호기에 대한 해제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취약화 작업과 발파 시 비산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 작업 등입니다. 발파 이후에 5호기의 구조를 위한 그런 작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발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6호기 발파 해체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체 작업은 사고가 난 5호기 발파를 맡았던 코리아 카코가 맡습니다. 붕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에 대비해 일대는 통제합니다. 발파 지점이 보일러 타워로부터 300m 정도를 안전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일 18시부터 안전구역 통행 제한을 위한 교통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후 여전히 매몰자는 구조되지 않는 상황. 사고수습본부는 매몰자 구조를 위해 드론을 띄어 24시간 수색을 유지하고 타워 해체 즉시 전문 구조대원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논란이 벌어진 연세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지난해에도 챗GPT를 이용한 커닝이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대규모 온라인 수업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단체 커닝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학교 비대면 교양 수업 자연어 처리와 챗GPT의 지난해 수강 후기입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챗GPT의 위대함을 느꼈다. 챗GPT를 사용해 A+를 받았다며 스스럼 없이 부정행위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연세대 해당 수업에서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가 벌어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좋은 강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강의는 올해와 같이 지난해에도 인공지능융합대학 A 교수가 맡았습니다. 당시 시험의 경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간을 짧게 설정했다는 공지는 있었지만 별도의 부정행위 방지 장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올해는 시험 보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올해 시험 수강생 600여 명 가운데 40명 정도가 부정행위를 자수했지만 의심 정황이 확인된 나머지 10명은 자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비대면 수업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문제라며 공청회까지 열겠다는 방침인데 학생들 사이에선 시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줄 글로만 어떻게 촬영해라라고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예시 구도로 올려주신 게 아니어서 학생들끼리 되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 논란 속에 고려대학교에서도 1,400여 명 규모 온라인 수업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고려대 측이 시험을 전면 무효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대규모 미정산 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위메프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고 같은 달 27일 법원에서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권 조사 기일을 통해 채무자나 재산 현황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재판부에 보고되면 이후 파산 재단 마련과 변제 등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주변 개발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거듭 우려를 표명하자 오세훈 시장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맞섰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 아침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찾았습니다.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직접 따져보겠다며 국가유산청장,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서울시는 최근 종묘 주변 세운 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을 고시했는데 이대로면 주변 청계천면의 경우 건물 높이는 최고 145m까지 가능해집니다. 김 총리는 종묘 방문 전 올린 SNS 글에서도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은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들어 우리 국민이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도 언급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공개 토론을 하자고 김 총리에게 제안했습니다. 특히 종묘 앞 세운상가 주변은 폐허처럼 방치돼 처참한 상황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흉물을 그대로 두는 건 온당한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마치 종묘의 정면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그런데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김 총리와 오 시장의 발언대로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큰 상황이라 종묘 주변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정부가 11호 부동산 대책을 낼 때 최신 9월 통계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기 위해 불리한 9월 부동산 통계는 쏙 뺐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절차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9월 통계는 있어도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9월 13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아니면 말고 조작, 위법 이런 선동적인 말들로 대중을 선동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매우 전략적으로
국토부는 9월 통계를 지난달 13일에 받았는데 그 통계까지 반영해 대책을 늦춰서 발표하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울시 전역을 다 묶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전 너무 조급했다. 왜냐하면 딱 하루니까. 꼭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장이 저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계 누락 의혹 등에 대해 정부의 행정소송을 예고했는데 김 장관은 옳은 판결이 나올 거라면서도 만약 패소한다면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9월 통계가 반영됐다면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을 서울 도봉과 중랑 등 모두 8곳이 대상입니다. 야권은 대통령실로도 전선을 넓혔습니다. 규제 지역을 결정한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1호 대책을 발표할 때 했던 정책실장의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고발을 예고한 건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규제지 선정 전에 국토부가 통계를 받아본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야권의 총공세에도 민주당은 눈에 띄는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 여론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는 이른바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파견돼 직접 수사에도 참여하는데 경찰청은 10여 개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합동작전도 실시하고 스캠 범죄 조직 추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경찰청이 양국 정상합의에 따른 공조체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돼 한국인 대상 범죄를 총괄하는 이른바 코리아 전담반입니다. 필리핀에 설치된 코리안 데스크와 비슷한 형태로 단순 협조를 넘어 한국인 관련 사건 접수부터 수사와 피해자 구조, 피의자 송환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달 안에 우리 경찰 5명에서 7명을 현지에 파견할 계획으로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전문 인력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경찰과 외교당국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 신고는 모두 540여 건. 이 가운데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납치나 감금이 의심되는 경우가 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 관련 범죄 수사도 전국적으로 119건이 진행 중으로 코리아 전담반 설치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경찰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국제 스캠 범죄 조직 추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틀 동안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초국경 합동작전 사슬 끊기를 실시합니다. 아세안 10여 개 나라가 참여해 범죄 조직 추적과 범죄 수익 동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 사흘 뒤면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올해에는 수능 한파가 없고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큰 일교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수능일이면 어김없이 추워져 국어사전에까지 오른 단어 입시 한파. 하지만 어느샌가 이 말이 사라졌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에 이어 추위가 비껴갈 전망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수험생들이 입실하는 아침 시간대에는 다소 쌀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입실할 시간대의 날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좀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 정체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가 탁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13일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되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겹쳐 입는 등 체온 조절에 신경 쓰고 미세먼지 정보도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장별 자세한 날씨 정보는 기상청 누리집 날씨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수능일에는 추위보다는 큰 일교차와 대기질이 변수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주말 사이에 아주 뜨거운 이슈였죠.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아침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전반.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뭐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개략적으로 판결을 받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네, 오늘 장장 한 20분 동안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정성호 장관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고 또 성공한 수사이고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대검에 전달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정성호 장관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 절반은 찬성하는데 절반은 좀 반대해요. 이 찬성하는 부분은 이 뭐 재판은 잘 된 것 같지만 전 수사는 사실 이게 잘 됐나? 사실 좀 그런 의문이 있어요. 저희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수사팀이 사실 이 피고인들 5명 그러니까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씨하고 정민영 변호사 이 두 분 말고 나머지 개발업자 뭐 남욱, 김만배, 뭐 정영학 이 3명인데 사실 이들과 관련해 가지고도 검찰이 사실 뭐 배를 가른다더니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더니 뭐 정영학 그 회계사에 관련된 이 시트 평당 단가에 대해서도 뭐 조작했다는 이런 진술 변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수사팀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실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제 사건 지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수사 지휘를. 저는 차라리 좀 수사 지휘를 할 걸 문서로서 명확하게 그렇게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원론적으로 신중하게 해라, 합리적으로 해라 하면 사실 개입하지 않으면 이 정도 말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두고 뭐 더 안 좋게 생각하고 뭐 윗선에서 지시를 받았다느니 쉽게 말해서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과 똑같은 어떤 프레임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문서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검찰에 이야기한 것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수사 외압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인데 오히려 이걸 공식적으로 수사 지휘를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이 그렇게 말하실 정도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만 하더라도 이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오늘은 신중히 판단을 하라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느냐?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의 의견을 그러니까 참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써 법무부와는 의견 조율이 있었다라는 점이 기정사실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조직 내에서 더군다나 검찰과 법무부의 이 관계에서 봤을 때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처음에 밝혔고 두 번째에도 항소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여기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면 이건 암묵적으로 항소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이 2016년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판례들이 나왔는데 암묵적 청탁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고요. 묵시적인 지시와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이 성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왜 개입했느냐라는 어떤 법적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만석 총장 대행이 법무부 입장을 참고해서 결정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지만 그걸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그 와중에 한 분이 더 있죠. 강백신 검사 사건 공소 유지 담당했던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니, 법무부 장관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니,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본인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본인은 쉽게 말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렇게 불법적인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문서로서 수사지를 정식으로 하는 게 어땠겠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드리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강백신 검사도 들었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들은 거에 대해서 맹신을 하고 그렇게 신뢰를 할 정도면 과거에 해병대 순직 사건 때는 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선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검찰이 자주 오늘 하루 내내 저희 민주당이 지적은 했습니다만 자꾸 이례적이라는 얘기 하는데 그러면 올해 3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했을 때 즉시항고 포기는 왜 한 겁니까? 왜 그때는 왜 아무도 사표 안 내고 왜 조직적으로 반발을 안 했던 겁니까? 그리고 50억 클럽과 관련해 가지고는 왜 제대로 된 수사 안 해도 그냥 놔두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합리적으로 뭐 판단하라고 했으면은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저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저는 중앙지검장도 항고를 하고 사표 냈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본인조차도 대검의 어떤 지휘를 받아들여가지고 수사팀에다가 항고 못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게 이게 그러면은 수사 외압이냐, 아니면 수사 개입이냐, 아니면 정식적인 뭐 수사 지휘냐? 요 상황에서 조금 갈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할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수사 지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논란이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면서 자칫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그 법적 문제가 비화됐을 때 본인의 법적 책임을 피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래서 단순한 의견 전달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정지웅 그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생각이 달랐지만 받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표를 냈다. 사의를 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모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나중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전체 과정을 그럼 한번 특검을 통해서 들여다보자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정말 처음 사태부터 지금 항소 포기까지 모든 사안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검, 전 국민의힘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른바 최상병 프레임과 똑같이 적용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와 유사하게 사건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검찰에서는 지금 내부적인 반발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항소를 해야 됐었다는 거잖아요. 네. 항소를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이 지금 뭐라고 지금 보시는 이 건가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1심 판결이 항소를 검찰에서 하지 않으면 지금 무죄를 받았던 부분 그리고 특별경제 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 부문 그리고 추징금과 관련해서 1심 이상의 형을 전혀 법원에선 선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다른 그 대장동 일당은 본인의 죄가 중하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보다 중하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서 그 감경을 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권투 경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상대방이 싸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두 주먹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주먹 묶어두고 피하기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불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비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수능 시즌이니까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담임 선생님이 그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원서를 안 써주겠다라고 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님 그거 수긍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항소가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더 많은 추징금을 받을 수도 있고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더 높은 형량을 매길 수도 있다라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아예 못하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저도 비유 하나 해볼게요. 제가 1,000억 원을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기꾼을 검찰이 잡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사기꾼이 1,000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억을 뺏어가지고 저한테 줘야 됩니까? 아니면 국고로 환수해야 됩니까? 저한테 줘야 되잖아요. 네. 제가 피해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검찰이 이 대장동 일당의 이 초과 이익에 대해 범죄에 있어서 초과 수익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특정을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 최초에는 한 651억대로 말을 했다가 다시 공소장을 변경을 해가지고 3,400 몇 억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검찰이 제대로 그 범죄 수익에 대해서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성남시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 대장동 일당에게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릴 수가 있겠지만 성남시가 그 민간업자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그 범죄 수익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했네, 뭐 누가 의견을 뭐 전달만 했네, 이런 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정작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이 일을 벌렸고 최종적으로 누가 돈을 버느냐, 이 예. 나쁜 돈을 누가 버느냐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성남 시민의 혈세가, 우리 국민의 혈세가 다시 제대로 원상 복구되느냐, 이 두 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상 복구되는 거는 그 민사 소송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대장동 일당 중에서 사실 이 유동규 씨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이 봐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원이 안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구형을 7년밖에 안 했잖아요. 그럼 7년 했으면 뭐 50%면은 뭐 3년, 4년 요 정도인데 그 법원이 이 검찰의 구형보다 더 올려치기를 해가지고 8년을 준 겁니다. 이 정민용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제 남은 거는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30대 남성 과장인가? 이분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요. 50억을. 500년을 일하지도 않았는데 50억을 받았어요.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 정치자금법 그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으로 끝났거든요. 박영수 특검 어떻습니까?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대장동에 11억 대여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범죄 수익을 챙겼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 모든 법조인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을 통해서 그 피해액이 확정된 것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형사 소송 자체가 이제 항소를 통해서 그 죄를 더 따지기 어렵게 된 거고요. 오늘 성남시에서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민사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피해액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과연 그 금액을 다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꾸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그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저는 호도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형사 사건 재판에서 확정돼 가지고 하면 그 민사 사건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수월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법에 민사하고 형사가 나눠져 있는 이유와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형사 사건이 수월한 거는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그 증거들을 수집을 하기가 수월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민사 사건도 증거와 증거대 싸움을 해가지고 증명하는 문제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그리고 뭐 모든 재판이 뭐 어떻게 다 확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제대로 된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길이 막혀버렸다라고 완전히 불가능이라고 닫아버리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이제 항소를 포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형량 추가가 불가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추징금 추가 환수가 이제 불가한 부분 짚어주셨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특경가법상 배임 무죄가 확정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 중에 하나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죄로 확정된 것,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논란도 지금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중단한다고 했었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죠.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이런 방구의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입법권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행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행정부에 속해 있잖아요.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만으로도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른바 공소취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특경가법상의 배임죄 해당 여부를 전임 정진상 비서실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대통령이나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사법 리스크를 덜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지금 이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 이후에 항소를 취소한 것이 뭐 특경법상 뭐 배임죄가 뭐 무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본질을 따져보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본질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사실 그게 본질인 거고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4년 동안 150명이 넘는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 찾아냈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나중에라도 돌려받기로 했다는 약속이라도 그런 거라도 증거 찾아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앞서 정광재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공소취하 해버리는 게 깔끔하고 더 편합니다. 근데 이것을 항소를 취소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다? 그로 인해서 얻는 이 차라리 정치적인 분쟁만 커지고 의심만 살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재판 중지법도 대통령실에서 중지시켰던 것처럼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항소 취소를 시키는 것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더 좋지 않다는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 오늘까지는 아무 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는 돈을 받았느냐 받았지 않았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이 성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죠. 그런데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뇌물 사건과 관련한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뇌물 사건이 아니라 배임죄와 관련한 얘기를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배임죄는 사실 미필적으로 배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권을 동원해서 배임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를 폐지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 면소받을 수 있고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이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처벌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또 처벌받지 않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항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임기가 끝난 후에 재판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건 뭐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와 관련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돈을 더 환수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배임이라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배임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던 건 결국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뇌물과 관련된 이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대장동 사건이 지금 유동규 씨 빼고는 나머지가 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이제 유리한 진술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유동규 씨 한 명 남았는데 이 유동규 씨도 사실 이미 신뢰성을 잃었어요. 왜? 본인이 남욱 씨한테 돈 3억 받아가지고 김명 정진상한테 줬다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동규 씨가 본인의 개인 채무 철거업자한테 3억 갚은 거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나중에 가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얻을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다. 지금 이렇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이제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입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입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자,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주당에서는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인 항명이다. 검찰 내부에서 이제 반발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또 정성호 장관을 겨냥해서 탄핵 사유다. 상당히 이제 강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인데, 예.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결국에는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이 소통을 했고 그것을 검찰에 전달했기 때문에 항소 취소가 이루어졌다라고 120% 확신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죠. 그래서 국정조사든 앞으로 얘기하는 특검 조사가 이루어지든 그 11월 7일서부터 8일까지 있었던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 간의 소통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민정수석실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에는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들을 알았다면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죠. 장동혁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이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그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예를 듣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보도한 그 뉴스를 들었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그 12월 4일 날 계엄이 있은 다음에 법무부 간부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가 뭐냐면 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담긴 문건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시 야당이 뭐 탄핵을 많이 했고 뭐 예산 폭구가 있었고 이런 저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받고 어디로 가냐면 삼청동 안가로 갑니다. 그 안가에 누구를 만나냐면 김주현 민정수석 만나고요, 이왕규 법제처장 만나고요, 이상민 해양부 장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내통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서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과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거야말로 더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번에 일만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지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지금 탓하고 있는 방향이 이제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당에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잘못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좀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양쪽에서 지금 전부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저는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검이라는 것,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 때 특검 카드 얼마나 많이 꺼내 들었습니까? 권력에 대해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검찰 수사 믿을 수 없으니 특검하자고 해서 본인들 정권 바뀌자마자 3대 특검 해갖고 지금 다 진행되고 3대 특검이 내놓는 결과마다 민주당이 희희낙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안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검 통해서 지금 권력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처럼 특검 통해서 항소 포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수사하고 기소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됐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무리한 정치적 기소였다라고 한다면 지난 1심에서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그런 구속이라는
형이 나왔을 리가 없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는 판단이 끝났다고 보고 지금 판단이 끝나지 않은 부분, 새로 부각된 부분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같이 한번 다 들여다보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실과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마리라든가 아니면 해병대 순직 사건 그 외압 의혹 때처럼 핵심 어떤 결제 라인에 있었던 수사 라인에 있었던 박정훈 대령과 같은 사람들의 폭로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그냥 본인들이 과거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그 행동이라고 해서 우리도 민주당도 똑같이 하겠지, 이재명 정부도 똑같이 하겠지라는 그냥 소설만으로 하자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거와 관련돼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이 하기 싫어도 국민 여론 때문에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 이 국정조사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욱 변호사가 이 검찰에게 회유를 당했다는 거 하면 이거 회유가 아니죠. 어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화들 아닙니까? 배를 가른다? 애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 보고 싶지 않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당 단가 1,400만 원이냐 1,500만 원이냐 이것도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이 조작을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피의자, 왜냐 이 남욱이라든가 정영학 씨의 이 진술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더 가시화시키고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무엇인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야지 국민의힘도 이거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바뀌었다는 점을 자꾸 민주당이 얘기해서 그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남욱 변호사가 왜 증언을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증언을 바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2022년에 수사 받을 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와 연출에 의해서 했지만 너무 발연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남욱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캐스팅한 분이 저에게 발연기하고 있다니까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캐스팅한 분 누굽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하는 증언의 변화가 마치 다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 입장에 있는 검찰은 그런 내용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남욱 씨만 지금 진술 변화했습니까? 정권이 변하기 전에 안부수시 아시죠? 아태협 회장. 이분도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선거와 관련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검찰의 진술과 회유 그리고 또 쌍방울에서 측으로부터 안부수시의 딸이 잠실에 있는 오피스텔 제공받기로 한 전후로부터는 이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재명 그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에서는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이 다 바뀐 거예요. 어쨌든 여야가 모두 이런 상황,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진실을 규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 내일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함께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볼 텐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그 부인이 김건희 씨한테 가방,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을 했죠. 그러면서 사회적, 의례적 예의 차원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서 이 말이 또 논란이 되곤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이 수사로 이어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이 해당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문제를 특검이 따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떤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김기현 전 당대표의 부인과 그 김건희 여사 간의 어떤 공적인 책임이 없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 개인적 교유 관계에 의해서 선물을 한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의 여론은 충분히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가방의 가격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고가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저런 선물을 주고받았을까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뭐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했다고 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명품 브랜드 이름이 이제 하나씩 계속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로저 비비에라는 뭐 그런 명품 브랜드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성 여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대가성 여부 떠나서 네. 국민의힘은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저게 무슨 뭐 대가성이 없다,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할 말입니까 지금? 이런 말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부끄럽더라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이러면 될 일이에요. 여기에 대고 무슨 대가성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 대표들이 제가 세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 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의 배우자들 다 김건희 씨한테 가가지고 명품백 갖다 바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좀 해결을 할 때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상황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부 지정 국가 기반 시설인 국내 혈액 공급 기관을 상대로 한 이 초유의 해킹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전산망 접근을 막고 돈을 요구하는 수법인 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추정이 되는데 해커 집단은 이 헌혈한 이들의 정보를 쥐고 있다면서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헌혈 카페에 긴급 점검으로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헌혈하러 온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리고 휴무라고 해가지고 지금 좀 살짝 당황스럽긴 한 상황입니다. 뭐 사정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헌혈 버스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오후에는 나갈 수 있대요. 어차피 차량은 오후에 나가도 운영 못하니까요. 오늘은 다 운영 못한다고 봐야죠. 시민 헌혈로 혈액을 모으고 이를 다시 병원에 공급하는 공공단체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의 전산망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정 국가 기반 시설인데 YTN 취재 결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커들은 정보를 주고 있으니 협상하자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헌혈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혈액관리 서버에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의 데이터를 잠그고 금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랜섬웨어 수법으로 앞서 SGI 서울보증이나 예스24 같은 기업들이 비슷한 피해를 봤습니다. 한마음혈액원 측은 키사, 인터넷진흥원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고 신고했는데 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국내 혈액 공급 기관을 상대로 한 초유의 해킹 공격에 병원과 관계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대학병원 등 일부 상급 종합병원은 한마음혈액원에 신규 혈액 공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혈액 수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국내 혈액 공급 상당 부분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당장 혈액 수급난 우려는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헌혈한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피해 우려가 여전해 관련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세금은 안 내고 호화 생활을 하는 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수색이 실시됐습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과 현금 따발, 또 순금 등이 무더기로 압류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서울 용산의 체납자 집을 국세청 추적조사팀과 서울시 38 세금 징수팀이 합동수색에 들어갑니다. 방 안에 쌓여있는 오렌지색 박스를 열어보니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쏟아집니다. 에르메스 가방과 현금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 총 9억 원어치가 압류됐습니다. 저희 국세청에서 왔는데요. 집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가지고. 네. 잠복과 탐문 끝에 강남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체납자 집을 합동 수색하자 5만 원짜리 돈다발과 금시계가 나옵니다. 관할구청의 CCTV 관저센터를 통해 체납자가 캐리어 가방에 숨긴 돈을 확인해보니 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18명에 대한 합동수색으로 18억 원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 정보 등 현장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해온 체납정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및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행해 옮긴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10조 원을 넘고 1년 이상 2억 원을 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83조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내년에 국세 체납 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부터 단호히 조치해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달 18일까지 진행되는 2025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 방문 기간에 조사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데이터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통계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지방자치단체와 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 요원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응답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통장 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 미중 정상의 관세 휴전 합의를 이행하는 조치들이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 되면서 중국의 표적이 됐던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도 1년 미뤄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수입 박람회. 미국 식품농업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9개 업체가 전시관을 열었는데 특히 중국의 미국산 콩 수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경주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향후 3년 동안 매년 2,500만 톤의 대두 교역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대두 농가 수출의 절반에 달하는 양입니다.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they had a very positive discussion. So we just don't like to see our soy trade get caught up in sort of high-level geopolitics. 이른바 부산 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 농업계를 겨냥해 부과했던 10에서 15% 추가 관세도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낮추자 상응한 보복 조치를 동시에 철회한 겁니다. 난타전 양상으로 치달았던 상호 관세 125% 가운데 유예를 거듭해온 24%포인트는 1년 추가 연장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중국산에 매기는 관세는 평균 47%로 내려가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같은 비관세 보복 조치도 속속 풀렸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중국의 제재도 1년 미뤄졌습니다. 关于暂停对韩华海洋株式会社5家美国相关子公司实施反制措施1年的决定，自2025年11月10号起施行。 G2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신세였던 우리 기업도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깨지기 쉬운 휴전에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인천에서 할머니와 20대 손자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손자가 할머니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손자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며 다만 A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 20대 엘리트 마라톤 선수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관련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1톤짜리 트럭에 치인 선수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뇌사 판정을 받고 생명이 위독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경찰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이 한국인의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든 사실이 처음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들은 피해자의 구글 계정 정보를 입수해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카톡으로 피해자 지인들에게 악성 코드를 보내 범행 대상도 늘렸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해킹그룹이 이용한 것은 구글의 내 폰 찾기, 이른바 파인드 허브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초기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먼저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침입했고 구글 계정 정보를 확보한 뒤 이 파인드 허브로 교란 작전을 펴며 범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PC가 없는 외부로 나간 것을 GPS로 확인한 뒤 스마트폰을 초기화해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해커들은 피해자의 PC 카카오톡에 접속해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쓰인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모두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상태라 피해자 지인들이 진위 확인을 못하도록 미리 손을 써둔 셈입니다. 사전 준비 과정도 치밀했습니다. 구글 계정을 탈취한 뒤에는 네이버 계정 정보를 확보해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됐다는 보안 경고 메일까지 삭제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유압 분석 보고서를 낸 정보보안 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스마트폰 초기화로 사진과 연락처 등 데이터를 삭제하고 피해자 계정을 확보해 공격 범위를 확대한 수법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9월 초 탈북 청소년 전문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이 탈취당했고 한 북한 인권운동가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선 지인 36명에게 악성 파일이 유포됐습니다. 이 같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정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등 개인 보안을 강화하고 구글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역시 휴대기기 실소유자 재확인을 포함한 보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1심 선고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청사 앞에서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은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받지 않았느냐며 수사 결과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노 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에는 항소 포기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항소 포기가 정말 이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은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한 428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임의 대가로 봐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부당이득 7천억여 원 추징 요청의 근거로 삼았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무죄나 면소가 선고된 경우 검사는 번복 가능성이나 실익 등을 검토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검토를 진행한 수사팀의 결정은 항소 필요였습니다. 2심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뇌물죄 관련 판단을 바로잡아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지게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나아가 중대범죄의 경우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2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규정도 존재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대상으로 충분히 항소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법조계에선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간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왔던 상황. 하지만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오면서 그 여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검사들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재판이 이뤄지고 있어 추가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 재판부에 요청한 추징금은 7,800여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실제 선고된 건 구형 액수의 6% 정도인 473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뇌물 액수만 추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을 추가 환수할 길이 막혔다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선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범죄 수익 환수라는 정의 실현의 한 축이 무너졌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천억 원은 개발 행위로 생긴 전체 수익이라며 범죄 수익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입증이 된다면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난 게 매우 드문 겁니다. 그건 사실은요.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형사소송 결과가 민사소송의 근거가 되다 보니 배상 액수가 늘어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게다가 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년 넘게 첫 변론 기일도 잡히지 않았는데 이 사건과 연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만큼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 피해 회복은 요원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범죄 수익 액수를 두고 다툴 기회를 사실상 잃은 셈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최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정쟁화해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내란 세력의 막판 몸부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진실이 밝혀지면 항소 포기가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찰떡 공조로 승리하자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윙보터로 불리는 충청 민심을 선점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셔츠를 맞춰 입은 더불어민주당 254명의 지역위원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 단결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민주당! 최근 대통령실과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대가 차돌같이 단단하게 뭉쳐서 찰떡 같은 공조로 우리 지방선거 승리하고 이어 내란 청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탈환을 노리는 수도 서울의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검증 전담팀도 만들었습니다. 오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닷새 만에 다시 충청을 찾아 스윙부터로 불리는 중원 민심을 훑었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 반도체 부품 공장을 찍고 청주 국제공항을 방문하는 등 지역 목소리를 듣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충북은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의 중심입니다. 노동계 일각에서 추진하는 새벽 배송 제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민생 연대가 일상을 멈추게 한다면서 민생정당임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당협 재정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양당 독점 지역에서 정치적 매기가 되겠다는 지방선거 큰 그림도 제시했습니다. 양당의 나눠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 여야 모두 이처럼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한 목소리로 단일 대우를 외치고 있지만 공천 기준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집안 싸움이 시작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 시행사가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이 하부부터 철거하라고 돼 있는데 경찰은 이 작업 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보일러타워 5호기는 지난 2022년 가동이 중단돼 내년 5월 철거가 목표였습니다. 취약화 작업이 거의 이뤄진 상태에서 무너진 건데 붕괴 사고 위험성은 공사를 맡은 HJ중공업이 지난해 3월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에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계획서엔 붕괴 사고로 작업자가 매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위험 등급도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구조물을 철거할 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철거 작업 때 기둥등이 넘어져 작업자가 깔릴 위험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작업이 계획서대로 진행됐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대목인데 이번 붕괴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체 작업에서 가장 위험한 붕괴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이런 사고는 막아야 되는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닌가. 사고 수습과 함께 원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참사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안전용품을 먼저 구매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인데 경찰은 참사를 악용한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참사로 작업자들이 숨지고 매몰자들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노쇼 사기가 잇따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발전소 운영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안전용품 판매점에 전화해 급하게 소화포가 필요하다며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대신 구매해주면 나중에 돈을 보내겠다고 속인 겁니다. 업주는 이 인물이 알려준 계좌에 물품 대금 862만 원을 입금했는데 사기였습니다. 역시 동서발전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이 음식점에 전화해 도시락 100개를 주문하면서 에어매트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해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는데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돈이 흘러간 계좌와 사칭범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추적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대리구매를 유도하고 돈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노쇼 사기 피해 신고는 4,400여 건, 피해 금액은 700억 원을 넘습니다. 경찰은 식당을 예약하며 안전용품을 대리구매해달라는 건 전형적인 노쇼 사기 수법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참사를 악용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시민단체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혜룡 경정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백경정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인천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주 유담 씨 관련 사건을 배당받았으며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에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채용 심사위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경찰 내부 기준에 따라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집에서 토치를 이용해 벌레를 잡으려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는데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랑천에 빠져 2명이 다치는 사고도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진 차량이 물에 반쯤 잠겨 있습니다. 서울 송정동 동부간선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중랑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 말로는 그냥 펑 소리가 나면서 이제 빠졌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가 까맣게 그을렸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 오류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새벽 6시 2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로 쓰던 비닐하우스 한 개동이 불에 완전히 탔습니다. 최근 집안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화재가 나 한 명이 숨진 가운데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집 보일러실에 곰팡이 방지제를 뿌린 상태에서 벌레를 잡기 위해 토치를 켰다가 폭발한 겁니다. 남성은 팔과 어깨 등에 화상을 입었고 집 유리창도 부서졌습니다. 소방은 토치는 인화물질 근처나 실내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지난 2015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조선 전기의 쇄곡 운반선인 마도 4호선이 600여 년 만에 인양됐습니다. 조선시대의 실물 선박이 인양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분청사기 150여 점 등 많은 유물도 함께 빛을 보게 됐습니다. 박승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1400년대 초반 조선의 궁궐에서 사용하던 분청사기입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난파된 마도 4호선에서 건져 올린 분청사기 150여 점 가운데 일부입니다. 600년 넘게 바다에 잠겨 있었지만 고온에서 구워져 선명한 국화무늬와 그릇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함께 발견된 목관에는 나주에서 지금의 마포 광흥창으로 옮겨지는 궁중 진상품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확인된 조선시대 조운선으로 특히 여기에서도 63점 정도의 목관이 확인이 됐는데요. 대부분 나주 광흥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주에서 서울 마포구로 가는 화물이다. 유물이 담긴 마도 4호선도 함께 인양됐습니다. 난파된 지 600여 년 만인데 조선시대의 배가 실물로 인양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려시대의 배와 달리 돛이 2개가 달려 배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방향성을 유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 앞부분에 목재를 가로로 배열해 내구성을 높이고 쇠못을 사용한 점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서는 쇠못을 사용한 예가 거의 없는데 수리 과정에서 쇠못도 사용을 해서 어떤 그 편의성 내지는 수리의 편의성 같은 것도 도모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마도 4호선 발굴 과정에서 새로운 선박의 존재와 함께 청자다발 등 유물이 다수 확인된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발굴인 신안 앞바다 발굴 5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
새로운 선박에 대한 발굴과 인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로제의 아파트 그리고 K-팝 데모넌터스의 수록곡이 미국 그래미 본상 후보의 K-팝 음악으로는 처음 이름을 올렸죠. 백인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그래미가 최근 이렇게 저변을 넓힌 가운데 K-팝의 수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8회 그래미에서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와 K-팝 데모넌터스 수록곡이 각각 3개와 5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K-팝 아티스트와 곡이 본상 후보에 든 건 처음입니다. 로제는 SNS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래미는 음악 전문가 단체 레코딩 아카데미가 1959년부터 주관해온 미국을 대표하는 대중음악 시상식입니다. 그동안 소수인종과 여성 아티스트에 인색하다는 지적에 화이트 그래미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상식에서 팝스타 비욘세가 데뷔 이후 처음 올해의 앨범상을 받고 이번엔 K-팝 가수들이 이름을 올린 데 이어 매드버니가 라틴 아티스트로 처음 본상 3개 부문에 지명되는 등 백인이지의 시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It's a great thing that the Academy is starting to see music more globally and not just, American acts. 최종 수상자는 10,000명이 넘는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 투표로 결정됩니다. 올해 신규 초청 회원은 3,800명 이상. 이 가운데 39세 이하가 50%, 유색인종이 58%, 여성이 35%입니다. 주류 음악계 변화에 맞춰 투표 회원 구성도 다양해지면서 K-팝 아티스트 수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는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고 2월 1일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 고등교육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규진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에 초중등 AI 교육에 9천억 원, 대학 등 고등교육에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 전공과 AI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초중등 단계에서는 AI 중점 초중고등학교를 올해 730곳에서 2028년까지 2,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본코리아 제품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백 대표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또 지역 축제에서 사과 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4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최대 폭력 집단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또다시 도심에서 보복 폭행을 일삼다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두 조직의 대립은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되기도 했었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뒷걸음치는 상대방을 향해 다가갑니다. 길에서 마주친 남성을 밀치거나 손에 든 흉기를 보이며 식당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상대 조직원을 발견해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부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10달 동안 보복 폭행을 벌이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작은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 조직에 가입했다며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 1명을 폭행한 지난해 11월입니다. 이후로 두 조직은 보복의 재보복을 반복했고 부산 해운대와 서면 등 도심에서 상대 조직원을 발견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상대 조직원 아파트를 SNS로 찾아내 잠복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 교도소에서 지시를 받아 보복 폭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시자는 교도소에 수감해 있는 상태에서도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까지 저희들이 구정했습니다. 경찰은 두 조직에서 46명을 붙잡아 19명을 폭력행위 처벌법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외국으로 달아난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올렸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대부분은 20에서 30대 신규 조직원들로 10대도 한 명 포함됐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묘사돼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두 조직 간 대립. 영화가 아닌 실제 다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시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조직은 지난 2021년에도 보복 폭행을 일삼다가 경찰에 적발돼 24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경남 고성군의 육상 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능성어 등 치어류를 양식하는 육상 양식장입니다. 지난 일요일 밤 이곳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0대 한국인 남성과 20대와 30대의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2명입니다. 3명은 저수조에 차 있던 물에 빠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다는 50대 남성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겁니다. 소식 듣고 너무 놀라셨대요. 예. 우리 집에서도 가능하면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기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3사람은 6달 동안 쓰지 않았던 저수조 청소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감전의 위험은 뭐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산소 결핍 또 물과 관련된 익사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시신을 부검하는 등 합동 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타이완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이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극한 발언으로 이 다카이치 총리를 비난하면서 중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어떤 경우가 존립 위기 사태인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중국의 타이완 해상 봉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존립 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중국과 타이완의 무력 분쟁에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내며 철회를 촉구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그럴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これが事態認定されれば防衛出動です。すなわち日本の国として戦争に入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撤回、取り消しはしないんですか。従来としての政府の立場を変える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 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쉐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SNS에 타이완의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라는 인식은 일본의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는 죽음의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극단적으로 위협하는 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지우기도 했습니다. その趣旨は明確ではないものの、中国の在外公館の長の言論として極めて不適切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일본 정부는 주중 일본 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며 이후 중국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더욱 첨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앞으로 태국에 놀러 갔다가 대낮에 술을 마실 경우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지난 8일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외에 술을 팔거나 마실 경우 1만 바트, 우리 돈 4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로 허용된 시간 외에 식당에서 술을 마실 경우 업주는 물론 소비자까지 처벌받습니다.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로 꼽히는 인도 뉴델리에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시위대 수십 명이 대기 오염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시위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일부 시위자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고 숨 쉬는 게 그립다고 쓴 손팻말을 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내일까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까지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의 메카가 될 천안의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처음으로 모여 훈련했습니다. 본선 포트2를 노리는 홍명보호의 11월 A매치 목표는 승리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에 있는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에 대표팀 선수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황인범에 이어 이동경과 백승호도 부상으로 제외됐고 배준호와 서민호가 대체에 발탁됐습니다. 한국 축구의 메카로 자리 잡을 종합축구센터는 4,000석의 스타디움을 포함해 11개의 축구장을 갖췄고 내년 상반기에 공식 개관합니다.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볼리비아,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 가나를 상대하는 홍명보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포트2에 들어가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경기를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훈련하는 선수단 분위기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패배를 맛본 김승규에게 이번 리턴 매치는 서력의 무대입니다. 저 위치에서 해야 될 몫을 다 못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나전을 출전하게 된다면 그때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볼리비아는 역대 월드컵 본선에 3번 나가 1무 5패를 기록했는데 그 1무승부가 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과 비긴 경기입니다. 볼리비아와의 역대 전적에서는 우리가 1승 2무로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평가전 상대 가나와는 역대 전적 3승 4패로 열세입니다. 홍명보호는 오는 금요일 대전에서 볼리비아와 경기한 뒤 서울로 장소를 옮겨 다음 주 화요일 가나와 11월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2025-2026 시즌 여자 프로농구가 이번 주 일요일 대장정에 막을 올립니다. 개막을 앞두고 6개 팀 감독과 대표 선수가 참석하는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를 꽃으로 색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해바라기부터 동백, 잡초까지 직접 선수들이 꼽은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다시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만 보고 한번 가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꽃을 표현해서 해바라기로 했습니다. 해바라기 꽃처럼 한결같이 한 곳만 바라보면서 어떤 순간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그 동백의 그 붉은 그런 추운 겨울에도 이제 꽃을 피우는 그런 열정을 코트 위에서 좀 피워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요. 푸른 장미로 골랐는데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끝내 현실로 만들어가는 팀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잡초처럼 저희들이 좀 더 굳건하고 해서 꽃을 한번 피워보고 싶습니다. 팀도 무궁화처럼 인내, 끈기, 열정 모든 걸 받쳐서 지지 않고 계속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 배구 V리그 초반 대한항공의 정지석과 한국도로공사의 강소휘가 국내 선수들 가운데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팀의 선두 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한국도로공사의 정상 도전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4,300명 만원 관중이 찾은 OP저축은행의 부산 개막전. 대한항공이 러셀과 정지석, 쌍포의 활약을 앞세워 잔치집 홈팬들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68% 성공률로 22득점. 공격뿐 아니라 안정된 리시브부터 서브와 블로킹까지. 정지석은 제대로 이름값을 하며 팀의 선두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브라질 명장 헤난 감독 부임 이후 새 주장을 맡은 정지석은 시즌 초반 지난해의 부진을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93점으로 득점 전체 8위, 56.2%로 성공률은 2위, 국내 선수들 가운데는 모두 1위입니다. 항상 책임감을 안고 뛰고 있고요. 일단 주장이라는 직책에 주신 감독님께서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자부에선 리그 간판 김연경이 빠진 공백을 강소휘가 메꾸고 있습니다. 득점과 공격 성공률에서 모두 전체 6위, 국내 선수 1위입니다. 모마와 타나차 등 검증된 외국인 듀오에 강소휘가 삼각편대로 나서면서 한국도로공사의 공격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과 개막전 패배 이후 5연승, 1위로 기분 좋게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정지석과 강소휘, 건강하고 탄탄한 엔진을 달고 대한항공은 2년, 한국도로공사는 3년 만에 정상 탈환에 나섭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이 낮겠는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대부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 낮 기온이 이렇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다만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과 또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울이 3도, 춘천은 영하 1도, 울산은 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도 15도, 광주와 대구는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미세먼지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